제 한 몸도 얹혀 살 판에 웬 거지 같은 것들을 달고 왔느냐? 어머님, 이 아이들은 제 동생들입니다. 홀레복을 입은 19세대기 때 묻은 거지 아이들을 데리고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명문가야? 거지 소굴이야?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래도 새댁은 제 밥을 덜어 아이들을 먹이고 밤이면 몰래 글자를 짚어 가르쳤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아이들이 10년 뒤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도 청풍의 향리 송씨 집안 마당은 하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했는데 붉은 홀레복을 입은 다니가 삐걱 소리를 내며 무거운 대문을 열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서자 순간 마당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니의 고운 비단 치맛자락 뒤로는 머리에 까맣게 때가 앉은 남루한 몰골의 새 꼬마가 숨어 있었는데 9살 윤필과 7살 윤서 그리고 5살 막내 윤재라는 이름의 이 꼬마 거지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다니의 치마를 꽉 쥔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꾀죄죄한 아이들에게 꽂히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다니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팽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렁차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불쌍한 아이들은 제 친정동생들이오니 제가 거두어 함께 살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팽씨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렸고 떨리는 손으로 뒷목을 잡더니만 쇳소리가 섞인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당 한가운데 평상 위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객 중 동네 제일가는 깍쟁이 부자 구 초씨가 쯧쯧 혀를 차더니 손에 쥐고 있던 쥘부채를 딱 소리가 나게 접으며 비웃음을 던졌지요. 명문가 송씨 집안이 하루아침에 거지 소굴이 되어버렸구먼. 구 초씨의 비릿한 조롱이 동네가 떠나가라 울려 퍼지자 평상에 누워있던 팽씨가 번쩍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더니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저 요망한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며 악을 썼고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치맛자락을 여미며 팽씨의 발밑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은 뒤 아이들이 밥값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어수선한 틈을 타 며칠을 굶주려 배고픔을 참지 못한 5살 막내 윤재가 홀레상 한편에 높게 쌓여있던 약과를 향해 까만 때가 낀 고사리 손을 슬그머니 뻗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움직임을 포착한 구 초씨가 짚고 있던 단단한 나무 지팡이로 바닥에 삿자리를 퍽 소리가 나도록 매섭게 내리치며 저런 천한 것들은 도둑놈의 싹수라며 모질게 매도해댔습니다. 동생을 향해 쏟아지는 험한 말과 매서운 기세에 놀란 9살 첫째 윤필이 윤재를 제품으로 감싸 안으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윤필의 해진 저고리 품속에서 반쯤 타버린 낡은 책 한 권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다니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흙먼지 묻은 그 책을 주워들었고 턱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이를 꽉 악문 채 서리빨 같은 매서운 눈빛으로 구 초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흉흉한 기세에 흠칫 놀란 구 초씨는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켜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는데 당황하여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치던 그는 마당 구석에 놓인 질그릇 개밥통을 꽉 밟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딘 구 초씨가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더니 흙바닥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발라당 넘어졌지요. 아이고, 내 허리야. 흙바닥에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찧은 구 초씨는 삿갓이 뒤로 발라당 넘어가고 고운 도포 자락에 쉰내 나는 개밥이 잔뜩 묻은 꼴이 되자 턱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씩씩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단한 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충청도, 청풍에 자리한 송씨 집안의 기름진 텃밭 문서를 빼앗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핑계를 고래고래 늘어놓았지요. 다니는 귓가에 위민거리는 구초씨의 고성을 팔이 쫓듯 철저히 무시한 채 덜덜 떠는 윤필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품에 반쯤 타버린 낡은 책을 깊숙이 찔러 넣어 단단히 숨겨주었습니다. 다니의 태연한 행동에 약이 바짝 오른 구초씨는 목핏대를 시퍼렇게 세우며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빌려간 쌀새 가마니를 갚지 않으면 텃밭을 당장 압류하겠다고 매섭게 윽박질렀습니다. 그 끔찍한 협박의 마루 끝에 웅크리고 있던 시어머니 팽씨는 기가 막혀 바닥을 퍽퍽 치며 통곡했고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며 원망 섞인 눈초리를 며느리 다니에게 쏘아붙였지요. 다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자신이 친정에서 챙겨온 낡은 혼수함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그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값비싼 붉은 비단 한 필을 꺼내 구초씨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면 쌀새 가마니 값은 차고 넘칠 터이니 그놈의 텃밭 타령은 이만 거두시지요. 눈을 번쩍 빛낸 구초씨는 허겁지겁 두꺼비처럼 비단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삐걱거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밤이 깊어지자 다니는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가마솥 아래에 마른 장작을 쑤셔 넣고 붉은 불을 지폈지요. 장작 타는 타닥타닥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퍼지자 배고픔의 잠을 이루지 못하던 새 아이가 삐거덕 소리를 내며 부엌 문 틈새로 꼬질꼬질한 고개를 들이밀고는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솥단지를 보며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서둘러 찬장 구석에서 딱딱하게 굳은 누룽지를 꺼내 푹 끓이고는 낡은 나무 숟가락으로 걸쭉한 미음을 듬뿍 떠서 아이들 입에 직접 호호 불어가며 다정하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허겁지겁 미음을 삼키던 첫째 윤필이 돌연 숟가락질을 멈추더니 낮부터 품속에 애지중지 안고 있던 반쯤 탄 천자문을 조심스레 꺼내 다니 앞에 쓱 내밀었지요. 희미한 미소를 짓던 다니가 검게 그을린 책장을 바스락거리며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때 낡은 종이 사이에 깊숙이 끼워져 있던 영롱한 빛깔의 청옥 단추를 발견하고는 놀란 가슴에 숨을 헉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단추의 뒷면에는 깨알 같은 크기로 새겨진 낯선 자자 모양의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한 그녀의 거친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커다랗게 떠진 눈으로 천진난만하게 누룽지를 핥아먹는 아이들의 얼굴과 단추를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다니가 청옥 단추를 꽉 쥐자 날카로운 모서리에 찔려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핏방울이 맺힌 손바닥을 황급히 치마폭에 문질러 닦아낸 다니는 아이들이 행여나 눈치챌까 보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청옥 단추를 자신의 저고리 안석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뒤척이던 다니는 이내 희뿌연동이 터오는 다음 날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옹기 물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찬 바람이 쌩쌩 부는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녀가 잠시 허리를 펴고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며 가쁜 숨을 고르는 사이 집신 끄는 소리를 죽이며 다가온 구초시네. 하인이 다니가 내려놓은 물동이 바닥에 몰래 날카로운 송곳을 찔러 넣어 구멍을 푹 뚫어놓고는 쥐새끼처럼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두레박을 낑낑거리며 끌어올린 맑은 우물물을 찰랑거리며 물동이에 쏟아붓자
바닥에 뚫린 구멍 사이로 물줄기가 콸콸 새어나와 눈 깜짝할 새 단위의 하얀 버선과 낡은 집신을 흠뻑 적시고 말았지요. 물벼락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던 단이가 당황하여 허둥지둥 물동이를 감싸 안았지만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간 물은 순식간에 흙바닥을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마침 삐걱 소리를 내며 안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오던 시어머니 팽씨가 물바다가 된 우물가를 목격하고는 매서운 눈꼬리를 치켜뜨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매몰찬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이 무슨 미친 짓거리냐. 칠칠치 못하게 귀한 물을 다 쏟아버리고 입술을 꾹 깨문다니는 변명 한마디 없이 헛간으로 달려가 촌농과 끈적한 송진을 한 움큼 찾아왔고 아궁이 잔불에 그것들을 걸쭉하게 녹인 뒤 물동이 바닥에 구멍에 꼼꼼하게 발라 감쪽같이 메워버렸습니다. 내친김에 다니는 헛간 구석에 세워져 있던 참나무 장대와 마당 모퉁이에 무거운 돌멩이를 가져와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어 연결하더니 지렛대의 이치를 이용한 새로운 모양의 두레박을 순식간에 뚝딱 조립해냈지요. 이윽고 단이가 한 손으로 장대 끝을 가볍게 꾹 누르자 삐거덕 소리와 함께 우물 깊은 곳에 두레박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쑥 솟아오르며 맑은 물을 퍼올렸고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오던 동네 안악들이 그 신기한 광경을 보며 우물가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나 저것 좀 보게나 세상 천지에 저리 편한 물건이 다 있단가. 안악들이 장대를 번갈아 눌러보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던 그때 흙담 너머로 까치발을 들고 그 꼴을 훔쳐보던 구 초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고 실패한 계략에 배알이 꼴린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지요.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떨던 구 초씨는 캄캄한 밤이 되자 몰래 단이가 만든 지렛대 두레박을 산산조각 내버리려 굵직한 몽둥이를 움켜쥔 채 적막한 우물가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단박에 장대를 산산조각 내버릴 요량으로 참나무 몽둥이를 번쩍 치켜든 구초씨는 거친 콧김을 뿜어내며 힘껏 발도둠을 하던 찰나 집신 바닥이 미끄러운 푸른 이끼를 밟고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허공을 매섭게 가르던 몽둥이가 헛방을 치며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고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얕은 우물창 안으로 거꾸로 고꾸라졌지요.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풍덩하는 둔탁한 파여름이 사방으로 울려 퍼졌으며 차가운 우물물에 상반신이 처박힌 구초씨는 좁은 돌벽 사이에 다리가 낀 채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콧구멍과 입으로 비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그는 허공에 뜬 두 다리를 펄떡거리며 사람 살려달라는 돼지 멱다는 고함을 꽥꽥 질러댔습니다. 그 요란한 비명 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단이가 타닥타닥 불티를 튀기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우물가로 젠걸음을 쳤습니다. 좁은 우물창에 대가리를 박고 엉덩이만 불쑥 내민 채 바둥거리는 구초씨의 처량한 몰골이 훤히 드러났으나 단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횃불 너머로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귀청을 때리는 고함 소리에 잠을 깬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등불과 호미자루를 들고 웅성거리며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횃불 불빛 아래에서 꼴을 파악한 사내들이 배를 부여잡고 포도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배야, 저 꼬락선이 좀 보소. 나이살이나 먹고 참으로 망측한 노릇이로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즈음 단이는 그제야 장대 끝에 매달려 있던 굵은 밧줄을 끄집어내어 구초씨의 허리춤에 올가미를 지어 걸었습니다.
마당 모퉁이에 무거운 돌멩이가 묶인 장대 반대편을 양손으로 꾹 내리누르자 지렛대의 이치에 따라 거구의 사내가 단숨에 허공으로 쑥 끌어올려지며 쿵 소리와 함께 진을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지요. 썩은 물을 뒤집어 쓰고 쿨럭쿨럭 기침을 해대는 구초씨는 수치심에 턱이 파르르 떨렸고 젖어서 무거워진 도포 자락을 움켜쥔 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헐레벌떡 주랭랑을 쳤으며 그 등 뒤로 매서운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한바탕 왁자지껄한 소동이 진정되자 단이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툇마루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롱불의 심지를 둬도 어두운 방 안을 밝힌 뒤 9살 윤필과 7살 윤서 그리고 5살 막내 윤재 세 아이를 무릎 앞에 나란히 앉혔지요. 거친 손끝이 품속에서 조심스레 꺼내어 방바닥에 펼친 것은 지난번 화마에 휩싸여 끄트머리가 시커멓게 타버린 천자문 책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낡은 문풍지가 가을바람에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일렁이게 만들었고 작은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버티던 막내 윤재가 끝내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단이의 무릎을 베개 삼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무릎에 누운 막내의 등에 조심스레 낡은 이불을 덮어준 단이는 불에 그을려 형체만 겨우 남은 책장에 글자를 굳은 살 박인 검지로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우주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담은 구절을 짚으며 단이가 먼저 소리내어 선창하자 두 눈을 반짝이던 윤필과 윤서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글자를 따라 읽어 내려갔지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흙벽을 타고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이는 유독 첫째 윤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전 단이가 단 한 번 소리내어 읽어주었을 뿐인데 윤필은 불에 타서 아예 글자가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의 구절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물 흐르듯 줄줄 외워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문장조차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넣은 듯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낭송 소리에 단이의 두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굳게 다물려 있던 입가에 아주 짙고 온화한 미소가 번져나갔지요. 핍박 속에서도 하늘이 내린 재주를 지닌 아들이 너무도 대견하여 벅차오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윤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따뜻한 손을 뻗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단이의 손끝이 아이의 이마에 채 닿기도 전 고즈넉하던 살인문 밖에서 컹컹하고 귀청을 찢을 듯 요란한 게 짖는 소리가 사납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삐걱거리며 간신히 매달려 있던 쌀이문이 화당탕 부서질 듯 젖혀지더니 청풍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구초씨가 숨을 씩씩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긴 대나무 꼬챙이를 마당 한가운데 흙바닥에 패대기 치듯 세게 내동댕이 쳤는데 그 꼬챙이에는 귀한 상주 곶감이 반쯤 파먹힌 채 매달려 있었지요. 구초씨는 핏발선 눈으로 방안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 귀한 제사상 곶감을 훔쳐먹은 놈들이 당장 기어 나오지 않으면 이 집구석을 몽땅 불태워버리겠다. 이 엄청난 호통소리에 부엌이 옆에 허름한 뒷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팽씨가 놀라 우당탕 소리를 내며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팽씨는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헐레벌떡 달려와 구초씨의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따져 물었지요. 아니, 이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다짜고짜 무슨 행패요. 하지만 구초씨는 코웃음을 치며 팽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고 바닥에 나동그라진 팽씨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곧장 아이들이 있는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글을 읽고 있던 윤필과 두 동생은 갑작스러운 침입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지만 구초씨는
커다란 손을 뻗어 윤필의 낡은 무명 저고리 옷깃을 거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지익하고 낡은 옷감이 뜯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윤필을 방방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온 구 초씨는 살벌한 협박을 퍼부었지요. 이 도둑놈의 새끼를 당장과 나로 끌고 가 주리를 틀고 곤장을 쳐서 평생 걷지도 못하게 만들 테다. 가냘픈 몸집의 윤필은 허공에 반쯤 들린 채 파랗게 질린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고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윤필은 작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비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방 안에 앉아 글만 읽었사옵니다. 남의 집 담장은 넘다보지도 않았고 곶감은 구경조차 한 적이 없어야. 하지만 구 초씨의 소나귀에는 자비가 없었고 어린 두 동생들마저 형의 다리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기 시작하자 흙마당은 순식간에 처절한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지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다니는 턱을 앙다물고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더니 망설임 없이 앞으로 튀어 나가 구 초씨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순간 강한 힘에 놀란 구 초씨가 악 비명을 지르며 윤필의 옷깃을 놓아버리자 다니는 재빨리 윤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는 동생들까지 치맛자락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곶감 꼬챙이를 주워들고 옷소매로 흙먼지를 털어낸 뒤 매서운 눈초리로 구 초씨를 쏘아보고는 곶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방 안에 켜져 있던 작은 호롱불을 마당으로 들고 나와 반쯤 파먹힌 곶감 가까이에 불빛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드러난 곶감의 끈적한 표면에는 무언가에 크게 베어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던 다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지요. 다니는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윤필과 동생들을 앞으로 불러 모은 뒤 아이들의 턱을 살며시 쥐고 입을 아하고 크게 벌리게 하였습니다. 다니는 마을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호롱불을 번쩍 치켜들더니 아이들의 작고 앙증맞은 앞니와 곶감 표면에 깊게 패인 널찍하고 거친 자국을 번갈아 가며 가리켰습니다. 이 자국을 똑똑히 보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조그만 입으로는 3번을 연겁 후 베어 물어도 결코 이렇게 넓고 흉측한 자국이 날 수 없으며 사람의 치아, 구조와는 확연히 다른 이빨 자국이 옵니다. 다니의 졸이 있는 증명의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던 이웃 사람들도 목을 빼어 곶감을 쳐다보더니 과연 아이들의 입 모양과는 천지 차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단번에 도둑 누명을 벗겨내는 다니의 명석함에 구 초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주름진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연신해대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발칙한 놈들이 곶감을 훔쳐먹다가 들킬까봐 너무 급하게 뜯어먹는 바람에 입을 과하게 벌려서 자국이 무식하게 커진 것이 분명하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목소리는 덜덜 떨리면서도 끝까지 아이들을 닥달하려 드는 구 초씨의 비겁한 모습에 다니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구 초씨의 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니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구 초씨를 따라와 마당을 쏘다니며 지저대던 덩치 큰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녀석은 다니의 손에 들린 달콤한 곶감 냄새를 맡았는지 꼬리를 살랑거리며 시뻘건 혀를 빼물고 끈적한 침을 흙바닥에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니의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번개 같은 솜씨로 훌쩍 몸을 날려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삽살개의 두툼한 주둥이를 두 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낑낑
갑작스러운 억센 소나기, 힘에 놀란 삽살개가 뒷다리를 바둥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었지만 단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녀석의 두툼한 턱을 단단히 부여잡은 채 위아래로 쩍 벌렸습니다. 시뻘건 잇몸 사이로 흉흉하게 솟아오른 짐승의 누런 송곳니가 훤히 드러나자 단이는 다른 한 손에 쥐고 있던 반쯤 뜯어먹힌 곶감을 삽살개의 주둥이 바로 옆으로 바짝 가져다 대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단이는 개의 뾰족한 송곳니 2개와 곶감 표면에 깊게 파인 이빨 자국을 번갈아 가며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곶감에 남겨진 2개의 둥글고 깊은 구멍은 삽살개의 양쪽 송곳니, 간격과 털끝만 한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으며 심지어 곶감 끄트머리에 들러붙어 있던 누런 짐승의 털 한 가닥마저 녀석의 턱 밑 털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십시오. 사람이 베어 물었다면 앞니, 자국이 일자로 고르게 나야 마땅하거늘 이 곶감에는 짐승의 뾰족한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다니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사태의 전말을 파악한 송씨 집안 마당의 안악들이 무릎을 탁 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삽살개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기세등등하게 아이들을 윽박지르던 구초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칙칙한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뒷짐을 지고 오만하게 헛기침을 해대던 그의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었고 주름진 이마를 타고 내리던 굵은 식은땀은 어느새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지요. 변명할 거리조차 찾지 못한 구초씨는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더니 소나귀에 터질 듯 꽉 쥐고 있던 삽살개의 굵은 삼배 목줄을 슬그머니 놓아버렸습니다. 스르륵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떨어진 목줄을 밟고 선 구초씨는 마치 자신은 이 짐승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한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던 팽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콧방울을 벌름거리더니 장독대 옆에 세워져 있던 굵직한 쌀이 빗자루를 덥석 집어들고는 성난 멧돼지처럼 구초씨를 향해 돌진했지요. 이 못된 영감이 어디서 힘없는 어린 것들을 상대로 생사람을 잡아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른 쌀이 빗자루가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구초씨의 굽은 등짝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매서운 빗자루 찜질에 구초씨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만 팽씨는 빗자루를 번쩍 치켜들고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의 어깨와 엉덩이를 쉴 새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짐승이 저지른 짓을 뻔히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양반의 썩어 빠진 신보에 단단히 화가 난 팽씨의 메타작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무식한 여편네가 단단히 미쳤는가. 등짝에 불이 난 듯한 고통을 느낀 구초씨는 양팔을 허우적거리며 쏟아지는 빗자루 매를 피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을 치던 그의 발목에 그만 자신이 슬그머니 놓아버렸던 삽살개의 삼배 목줄이 칭칭 감기고 말았고 중심을 잃은 구초씨의 몸이 허공에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초씨는 마당 한가운데 쌓여있던 마른 흙더미 위로 볼썽사납게 나뒹굴고 말았지요. 머리에 쓰고 있던 갓은 저 멀리 굴러가 처박히고 정갈했던 비단 도포 자락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며 콧등을 흙바닥에 찌은 채 끙끙거리며 기어다니는 꼴은 그야말로 땅바닥을 기는 두꺼비보다도
못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평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며 평민들을 짐승 취급하던 구초 씨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개구리처럼 엎어져 있자 구경을 핑계로 모여있던 동네 안악들은 거친 치마폭으로 입을 가리면서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삿대질에 구초 씨의 주름진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진 그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 대돌 위에 벗어둔 신발을 발에 꿰어 차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지요. 그런데 어찌나 혼이 나갔던지 오른발에는 자신의 고급 가죽신을 신고 왼발에는 남의 다 해진 낡은 집신을 꿰어 신은 짝짝이 차림으로 절뚝거리며 도망치는 바람에 안악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구초 씨의 굽은 등짝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팽 씨는 헉헉거리며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고는 손에 쥐고 있던 몽당 빗자루를 마당 한 구석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거친 소매 끝으로 훔쳐낸 팽 씨는 씩씩거리던 걸음걸이를 멈추고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는 9살 윤필에게 다가갔지요. 팽 씨는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두 손을 뻗어 구초 씨에게 옷깃을 잡히느라 심하게 구겨지고 흙먼지가 잔뜩 묻어버린 윤필의 낡은 무명 옷깃을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비록 입에서는 다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를 조심스레 쓸어내리는 팽 씨의 투박한 손길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어린 핏덩이에 대한 짙은 안쓰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요. 삽살개를 마당 밖으로 멀리 쫓아낸 다니는 그 따스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한 걸음으로 팽 씨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난 멧돼지처럼 매섭게 빗자루를 휘두르던 여인이 아이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모습에 다니에 굳어있던 뺨에도 옅은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다니는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팽 씨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정중한 절을 올렸지요. 아주머니의 의로운 도움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다니의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목소리가 서늘한 가을바람을 타고 맑게 울려 퍼지자 아이의 옷을 털어주던 팽 씨의 등허리가 흠칫 놀란 듯 빳빳하게 굳어졌습니다. 평생 남의 집 허드렛이나 하며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깍듯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팽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귓바퀴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팽 씨는 차마 다니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 보지 못하고 엉뚱한 허공에 대고 헛기침만 연거푸 해대었지요. 아, 알았으니 그만 가보아라. 마당의 흙먼지가 너무 날려 눈이 다 맵구나. 밀려오는 무안함을 감추려 일부러 퉁명스럽게 쏘아붙인 팽 씨는 낡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펄럭이며 획 뒤돌아서더니 젠걸음으로 부엌을 향해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부엌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는 묘한 정막과 훈훈한 온기만이 맴돌았지요. 도망치듯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쏙 들어선 팽 씨는 아직 따스한 불기가 남아있는 잿빛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부엌 한 구석에서 가쁘게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던 팽 씨는 이내 주위를 한번 힐끗 살피더니 풍성한 치마폭 깊숙한 곳으로 거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치마폭 속에 은밀히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아궁이에 희미한 불빛 아래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치마폭 속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하얗게 분이 피어오른 통통한 곶감 2개였지요. 팽 씨는 밭은 기침을 삼키며 곶감을 소중히 움켜쥐고는 삐걱거리는
부엌문을 조금만 열어 쉿쉿 소리를 내며 마당의 아이들을 은밀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두컴컴한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온 아이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자 팽씨는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쫀득한 곶감을 절반으로 뚝뚝 쪼개어 붉은 꿀물이 묻어나는 속살을 아이들의 입속으로 쏙쏙 밀어 넣어 주었지요. 달콤하고 진득한 곶감 맛에 화들짝 놀란 윤재가 해맑게 웃더니 흙먼지 묻은 팽씨의 낡은 치마폭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당황한 팽씨는 헛기침을 큼큼 내뱉으며 주춤거렸지만 굵은 허리춤을 꽉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는 아이의 따스한 체온에 결국 뻣뻣하게 굳어있던 손을 내려 윤재의 깡마른 등을 두어 번 툭툭 토닥여 주었지요. 그 시각 외풍이 휘윙 스며드는 서늘한 안방에서는 단이가 낡은 반다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형형색색의 명주실과 가느다란 바늘을 꺼내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흔들리는 등잔불의 심지를 길게 돋우고 참나무 수틀 위로 바늘귀를 꿰어 앞면과 뒷면의 문양이 똑같이 나오는 진귀한 양면 자수를 한 땀 한 땀 정성껏 놓기 시작했지요. 어스름한 방 안에는 바늘 끝이 질긴 비단을 뚫고 나가는 슥톡 하는 마찰음과 명주실이 당겨지는 찌르르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단이의 가녀린 손놀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라져 허공을 춤추듯 가로질렀습니다. 달기회를 칠 무렵 등잔불 기름이 바닥을 보이며 가물거릴 즈음이 되자 새하얀 비단 위에는 금방이라도 짙은 내음을 뿜어낼 듯 붉고 화려한 모란 꽃송이가 앞뒤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피어나 있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단이는 귀한 자수보를 품에 안고 소음으로 북적이는 청풍 인근 고을 장터로 향했는데 집신 끄는 소리와 상인들의 거친 고함이 뒤섞인 장터 한복판을 지나 규모가 가장 큰 포목점 문턱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단이가 품에서 자수보를 꺼내어 번들거리는 탁자 위에 촤르륵 소리가 나도록 펼쳐 보이자 물건을 까다롭게 고르기로 소문난 포목점 주인이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고 앞뒤를 번갈아 뒤집어 보며 연신 혀를 내두르고 감탄사를 터뜨렸지요. 주인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모란 꽃에 매끄러운 결을 쓰다듬더니 줍 하나를 튕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묵직한 전대에서 반짝이는 은전 5냥을 흔쾌히 꺼내어 단이의 손에 덥석 쥐어 주었습니다. 단이는 은전을 젠걸음으로 전장터로 달려가 짤랑거리는 엽전 한 꾸러미로 남김없이 바꾼 뒤 피냄새 진동하는 푸죽간으로 곧장 달려가 도마 위를 쿵쿵 내리치는 칼소리에 맞춰 두툼하게 썰어낸 돼지고기 한 근을 거침없이 샀습니다. 고기를 기름종이에 둘둘 말아 넓은 치마폭 속에 은밀하게 숨긴 단이는 혹여나 누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풀벌레 소리조차 잦아든 깊은 밤이 되자 단이는 부엌에서 마른 장작을 패어 안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노타로에 시뻘건 숯불을 피워 올리고 곤히 자고 있던 식구들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결에 화로 주변으로 둘러앉은 식구들 앞에서 단이가 치마폭에 숨겨두었던 붉은 돼지고기를 달궈진 석쇠 위로 척척 얹자 순식간에 지글지글 타닥타닥 요란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이 뚝뚝 떨어지며 구수한 하얀 연기가 확 피어올랐지요.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고기 굽는 냄새가 비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딴청을 피우던 팽씨의 두 눈이 화들짝 놀란 듯 커다랗게 휘둥그레졌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깰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이는 나무젓가락으로 윤기가 흐르는 살코기 한 점을 큼지막하게 집어 팽씨의 금이 간 사기밥 그릇
하얀 쌀밥 위에 얹어주며 흔들림 없이 결연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이 고기 드시고 기운 내시어요. 제가 이 두 손이 부르트도록 무슨 일을 해서든 절대 식구들 배를 골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 염려 마시고요. 다니의 다부진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팽씨는 젓가락 쥔 손을 파르르 떨며 번지르르한 고기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크게 한 입 빼어 물고는 질긴 고기를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팍팍하기만 했던 입안에 진하게 퍼져나가는 뜨거운 육즙과 다니의 깊은 마음에 팽씨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거친 손등으로 축축해진 눈가를 벅벅 문지르더니 굽은 등을 푹 숙이고 제 몫으로 구워진 고기들을 아이들의 밥그릇 쪽으로 슬며시 밀어주었지요. 따뜻한 고기 파티가 무르익으며 줄인 배를 채우는 식구들의 입가에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번져가던 바로 그 무렵 굳게 닫힌 안방 창호지 너머 어둡고 싸늘한 담장 밖에서 누군가 킁킁거리며 짐승처럼 거칠게 콧바람을 훅훅 내뿜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늘 송씨 집안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웃집 구초씨였는데 헐어빠진 흙담에 귀를 바짝 대고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짙은 육향을 맡더니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지요. 가난한 과부네가 금지된 소를 밀도살하여 쇠고기를 굽는 것이라 확신한 그는 포상금이나 챙겨야겠다는 검은 속내를 품고 집신을 질컥거리며 관아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대문이 화당탕 요란하게 열려 젖혀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마당을 울렸습니다. 일렁이는 횃불 아래로 숨을 헐떡이던 구초씨가 험악한 인상에 포졸 2명을 대동하고 쿵쾅쿵쾅 뛰어들었는데 쇳소리가 나는 육모방망이를 치켜든 포졸들을 앞세운 구초씨는 당장 방문을 열라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악을 썼지요. 그 험악한 기세에 어린 것들이 바들바들 떨며 웅크리자 팽씨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벼락같이 방문을 박차고 튀어나와 쿵 소리가 나게 마루를 딛고 서서 포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눈에서 시퍼런 불꽃을 튀기며 턱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편 팽씨는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무슨 행패냐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함부로 남의 집 문지방을 넘느냐. 모진 세파를 견뎌온 팽씨의 결연한 기백에 포졸들이 흠칫 주춤거렸지만 뒤에 숨어있던 구초씨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성큼 나섰지요. 그는 굳게 닫힌 안방문을 신경질적으로 가리키며 저 방 안에서 식구들이 소를 잡아먹고 있었으니 어서 증거를 찾아내 하옥시키라고 포졸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었습니다. 성화에 못 이긴 포졸 하나가 팽씨를 거칠게 밀쳐내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횃불을 들이밀고 샅샅이 방 안을 훑어보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구초씨가 장담했던 고기 파티와는 거리가 멀었지요. 누추한 방 한가운데 놓인 깨진 화로 위에는 고기는커녕 커다랗게 썰어낸 희끄무레한 무 조각들이 석쇠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그을린 채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초씨가 맡았던 고기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밭에서 뽑아낸 무의 들큰하고 쌉싸름한 냄새만이 진동하니 포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화로를 지키고 앉아있던 다니가 태연한 얼굴로씩 웃어 보이더니 부직갱이로 석쇠 위의 무조각을 툭툭 뒤집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다가오는 제사상에 올릴 무적을 굽고 있었을 뿐인데 밤늦게 순찰 도느라 고생이 많으시니 이 가난한 집의 무적이라도 한 점 맛보시지요.
다니가 조망만 한 손으로 무 조각을 집어들고 넉살 좋게 내밀자 그 천연덕스러운 태도에 포졸들은 완전히 기세가 꺾였고 초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화로를 가리키며 헛기침만 연신해댔습니다. 기회를 잡은 팽씨는 마루를 쿵쿵 구르며 앞으로 나서더니 가난한 이웃집의 제사 음식마저 탐내어 거짓 고변을 하는 저 미치광이 영감의 신보를 보라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요. 매서운 도끼에 찔린 구 초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벙긋거렸고 다니가 건넨 무적을 우적우적 씹어보던 포졸 하나는 밍밍한 무의 즙이 터져 나오자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헛소문에 속아 헛고생만 했다고 여긴 포졸들은 횃불을 거칠게 획 돌려들고는 구 초씨를 향해 다시는 관할을 능멸하지 말라 으름장을 놓고서 쿵쾅쿵쾅 철수해 버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구 초씨가 씩씩거리며 담장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소곳이 앉아있던 다니가 재빨리 몸을 돌려 방구석에 깔린 두툼한 이부자리를 획 걷어냈지요. 그 아래에는 아까 미처 다 굽지 못하고 옹기 그릇에 담아 꽁꽁 숨겨두었던 선홍빛 돼지고기 덩어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다니는 그 고기를 번쩍 들어 올리며 참았던 웃음을 깨르르 터뜨렸습니다. 문이 박살 날 듯 들이닥치는 찰나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여 고기를 감추고 무 조각들을 올려 구워냈던 그 기막힌 속임수에 식구들은 그제야 방바닥을 치고 깔깔거리며 웃음보를 터뜨렸지요. 팽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가에 맺힌 물기를 거친 손등으로 훔쳐내고는 영특한 며느리와 바들바들 떨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품에 와락 끌어안으며 투박한 손으로 아이들의 등짝을 토닥토닥 다독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구초씨 같은 작자들이 괴롭히려 든다면 이 어미가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다 쫓아낼 테니 걱정 말고 고기나 마저 먹자꾸나. 팽씨의 결연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누추한 방 안을 온기로 채워나가는 동안 그녀의 든든한 등짝 너머로 시간의 흐름을 알리듯 처마 밑의 제비가 부지런히 둥지를 짓고 힘차게 날아올랐으며 그렇게 그의 봄이 저물고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물러가기를 몇 해나 거듭하는 동안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제비가 강남을 10번이나 오가며 처마 밑의 풍경을 바꾸어 놓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팽씨의 품 안에서 돼지고기 한 점에 울고 웃던 어린 삼형제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장성하여 집안의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마지 윤필은 태산처럼 듬직한 어깨에 기백이 넘치는 대장부가 되었고 둘째 윤선은 대나무처럼 고든 성품의 문장력이 뛰어난 선비가 되었으며 막내 윤재는 맑은 샘물 같은 눈동자의 영민함을 가득 담은 채 형들의 뒤를 든든히 따르게 되었지요. 드디어 나라의 큰 인재를 뽑는 대과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로 한 새벽 삼형제는 각을 세워 정갈하게 달인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마당으로 나섰고 다니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덜그럭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머나먼 여정의 보탬이 될 보찜을 꾸리느라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밤새 호롱불 아래서 바늘에 찔려가며 정성껏 지은 새하얀 무명옷을 결마다 정갈하게 접어 넣었으며 먼 길 가는 동안 배를 골아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바싹 말린 북어채와 짭조름하게 간이 벤 장아찌를 보찜 구석구석에 꾹꾹 눌러 담았지요. 보찜을 건네받는 아이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 팽씨는 아들들의 손을 이리리 부여잡고는 눈시울이 붉어져 차마 말을 잊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갈라진 목소리로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라며 신신당부하였습니다. 팽씨의 거친 손마디가 아들들의 손등 위에서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윤필은 짐짓 호탕한 척 너스레를 떨며
팽씨를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고는 마당을 한 바퀴 크게 돌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이 보란 듯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비단옷을 사드릴 테니 걱정 마셔요.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팽씨는 그제야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듬직한 등짝을 찰싹 때리고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마당 한복판에 나란히 선 삼형제는 자신들을 위해 10년의 세월을 바친 단위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는데 그들의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고도 결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반드시 뜻을 이루어 이 은혜를 뼈에 새기고 갚겠습니다. 목이 맨 윤재가 맹세하자 단이는 말없이 윤필의 가슴팍으로 다가가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종이 뭉치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구 초씨의 집에서 불길에 휩싸여 반쯤 타버렸던 바로 그 천자문책이었으며 단이는 마치 그것이 아이들의 앞길을 지켜줄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윤필의 도포 안쪽에 깊숙이 찔러 넣어주었지요. 삼형제가 살인문을 나서자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충청도 청풍마을 어귀로 모여들어 손을 흔들었고 청년들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찬 광경을 마을 뒷산 언덕 위 고목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음산한 그림자가 있었으니 바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칼이 희끗해진 구 초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옹졸한 앙심을 풀지 못한 채 입술을 바르르 떨며 지팡이를 땅바닥에 쿵쿵 찧었고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거칠게 바닥을 내리치는 지팡이 소리는 평화로운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구 초씨는 품 안에서 엽전이 가득 들어 짤랑거리는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어 옆에 서 있던 사내에게 건넸는데 그 사내는 얼굴 왼쪽 뺨에 깊고 길게 칼자국이 난 험악한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놈들이 한양 땅을 밟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거라. 구 초씨가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낮게 읊조리자 흉터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엽전의 무게를 가늠해보고는 삼형제의 뒤를 은밀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들녘이 붉게 물들 무렵 삼형제는 다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 길가에 자리한 낡은 주막의 평상에 걸터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하였으며 흉터 사내는 그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주막 평상 밑 어두컴컴한 틈바구니로 뱀처럼 몸을 숨겼지요. 삐걱거리는 널빤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삼형제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사내는 이빨을 드러내고 비죽 웃었으며 그들이 내일 어느 산길을 넘을지 어떤 행선지로 향할지를 낱낱이 파악하려는 듯 숨을 죽인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평상 위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길을 논의하던 둘째 윤서가 미간을 찌푸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는데 충청도 삼남대로로 접어드는 길목은 갈래가 많아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떼야 할지 막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서가 길을 물을 행인이라도 없는지 살피던 찰나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흉터 사내가 삐걱거리는 널빤지 틈새로 기어나와 바지춤을 툭툭 털어내더니 우연히 지나가던 길손인 양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불쑥 나타난 사내의 왼쪽 뺨에는 눈 밑에서 턱선까지 깊게 파인 칼자국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처마 끝 청사초롱의 붉은 불빛이 흔들리며 상은을 비추자 막내 윤재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겁에 질린 윤재는 곧바로 곁에 있던 첫째 윤필의 도포 소매를 움켜쥐더니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잡아당겼고 덜덜 떨리는 동생의 손길을 느낀 윤필은 지그시
그 손을 덮어주며 애써 태어난 척 사내를 마주 보았지요. 경계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짐에도 흉터 사내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는데 자신을 한양 지리와 험한 산길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노련한 길잡이라고 소개하며 거친 쇳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들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가시는 모양인데 이대로 큰 길을 따라가시면 좋기 닷새는 걸릴 갭니다. 소인이 이 근방 촬영산맥의 은밀한 지름길을 훤히 알고 있으니 저를 따라오시면 반나절은 너끈히 단축하실 수 있지요. 사내는 허리춤에 집신 꾸러미를 찰그랑거리며 인적이 드물어 도적을 만날 위험도 없고 산세가 부드러워 걷기 좋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윤필이 사내의 미심쩍은 행색을 훑어보며 거절할까 고민하던 찰나 서쪽 하늘에서부터 칠흑 같은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흙바닥에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차가운 돌풍이 매섭게 불어닥치자 이대로 비구름이 몰아치면 진흙탕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평생 준비한 과거장에 늦을 것이라는 조바심이 윤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윤필은 빗방울을 피하려 보찜을 치켜들며 서둘러야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품 안에서 엽전 다푼을 꺼내어 사내의 손에 쥐어주며 앞장서라 지시하여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지요. 흉터 사내는 엽전을 낚아채듯 받아 챙기고는 어둠 속에서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걸음을 재촉하였으며 빗줄기가 굵어지기 전에 산을 타야 한다며 삼형제를 이끌고 주막 뒤편으로 이어진 험준한 촬영 산맥의 산길로 거침없이 접어들었습니다. 초입부터 뾰족한 돌부리들이 집신을 뚫고 들어올 듯 찌릿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길 양옆에 잡목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스스스 기괴한 마찰음을 내뿜어 삼형제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비탈을 오를수록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뿌연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무명천을 얼굴에 뒤집어 쓴 것처럼 숨통을 조여왔고 길은 나란히 걷기조차 힘들 만큼 좁아져만 갔습니다. 그때 억센 가시덤불 사이를 무리하게 헤치고 나가려던 윤재의 도포 자락이 날카로운 칠덩굴에 걸려 찌어가는 파열음과 함께 찢어져 버렸고 중심을 잃은 윤재가 타고 비명을 지르며 질척이는 흙바닥에 쿵 무릎을 찍고 말았지요. 막내의 바지춤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윤필은 화를 참지 못하고 굵은 물풀의 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걸음을 멈추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흉터 사내를 향해 핏발선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놈 걷기 좋은 지름길이라 장담하더니 어찌 길짐승조차 다니지 않을 법한 이리도 험한 길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냐. 내 놈이 정령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더냐. 서슬퍼런 추궁이 산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음에도 흉터 사내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능청스러운 웃음을 픽 흘리며 어깨를 으쓱거렸고 얼굴에 칼자국이 기괴하게 실룩거렸지요. 아이고 선비님 어찌 소인을 이리 의심하십니까? 당장 이 고개만 바로 저 앞에 우뚝 솟은 저 언덕만 훌쩍 넘어가면 수레가 지나가도 남을 만큼 널찍한 평지가 펼쳐지니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지요. 산에는 안개 너머로 어렴풋이 윤광만 내비치는 가파른 언덕배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삼형제는 비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진흙탕에 미끄러지는 발에 억지로 힘을 주어가며 그 가파른 언덕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마침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이겨내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귓가에는 세찬 바람 소리만이 휑휑 맴돌 뿐 사내가 장담했던 평탄한 흙길은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형제는커녕 그들이 딛고 선 언덕 너머로는 단 한 발짝만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은 깎아지른 절벽이 거대한 아가리를 쩍 벌린 채 앞을 턱하니 가로막고 있었고, 무너져 내린 돌멩이가 까마득한 시면 속에서 텅 부딪히는 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메아리 칠 뿐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서 삼형제가 아연실색하여 걸음을 멈추자 뒤따르던 흉터 사내는 이미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음을 눈치챘는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이 매서운 눈초리로 사내를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쳐죽일 놈을 보았나. 윤서의 턱이 파르르 떨리고 이를 득득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사내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윤서는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도 억센 가시덤불을 촥촥 거칠게 헤쳐대며 사내의 흔적을 찾으려 발버둥을 쳤지요. 허나 깊은 산속에는 짙은 안개가 꽉 들어차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산에 메아리치는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휘잉거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사방을 뛰어다니며 헛손질하던 윤서가 제자리로 돌아오자 막내 윤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질척이는 흙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내일 동이 트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릴 터인데 이 깊은 산 중에서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윤재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울부짖었으며 당장이라도 벼랑으로 굴러떨어질 듯한 공포감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맏형 윤필은 주저앉은 윤재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분노에 차 씩씩거리는 윤서의 등도 다독이며 동생들의 거친 숨소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윤필 자신도 억장이 무너졌지만 마지로서 무너질 순 없었기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그는 가슴 깊이 품고 있던 무명보찜을 스르르 끌어내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며 위기를 벗어날 만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찜이 열리자 그 안에는 고향 집에서 누이 다니가 정성껏 싸준 마른 반찬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고 곁에는 단단히 묶어둔 천 뭉치가 있었습니다. 윤필이 천 뭉치를 조심스레 펼쳐보니 놀랍게도 짐승의 기름을 듬뿍 먹인 마른 헝겊과 송진이 묻은 작은 횃불 재료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지요. 누이가 챙겨준 세심한 물건을 보는 순간 윤필은 입술을 꽉 깨물며 횃불 자루를 단단히 고쳐 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윤필은 서둘러 조그만 부싯돌을 꺼내 들고는 기름을 먹인 헝겊 뭉치에 바짝 대고 떨리는 손에 힘을 주어 딱 소리가 나도록 힘차게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촥 하는 마찰음과 함께 붉은 불꽃이 튕겨나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횃불이 확 타올랐고 안개 속에서 한 뼘이 남아 주위를 밝히는 빛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횃불이 타오르던 그 찰나 칠흑 같은 숲 저편에서 크르릉거리며 짐승의 섬뜩한 으르렁거림이 숲을 울렸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놀란 삼형제는 약속이나 한 듯 재빨리 몸을 돌려 서로의 등을 찰싹 맞대고 섰으며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릴 정도로 극심한 긴장감 속에 어둠을 살폈습니다. 비바람 와중에도 곁을 둘러싼 짙은 덤불이 스스스 바스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거친 숨을 내뿜으며 사방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지요. 윤필은 횃불을 쥔 소나귀의 핏대가 서도록 자루를 꽉 틀어쥐고 덤불만 주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시덤불이 촥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형제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멧돼지의 입가에서는 허연 거품이 떨어졌고 땅을 박차는 굽통 소리가 쿵, 쿵, 쾅 산비탈을 뒤흔들며 다가오자 흙바닥마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콧김을 푸르륵 내뿜으며 송곳니를 치켜 세운 채 사정없이 덤벼드는 거대한 덩치의 삼형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던 윤서가 악에 바친 비명을 내지르며 형 윤필의 손에서 횃불을 낚아채듯 빼앗아 멧돼지의 눈앞을 향해 붕 휙휙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타닥거리던 붉은 불꽃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며 궤적을 그리자 불을 두려워하는 본능 탓인지 멧돼지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앞발을 긁으며 끼익 소리와 함께 멈칫거렸지요. 윤서가 계속 횃불을 흔들어대자 불티가 사방으로 튀며 녀석의 시야를 완벽히 교란시켰습니다. 멧돼지가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틈을 타서 윤필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어른 팔뚝만한 굵은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우지끈 쩍 소리가 나게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핏대가 터질 듯한 얼굴로 헐떡이며 그 육중한 나뭇가지를 끌고 와서는 멧돼지가 덤벼들 길목에 버티고 선 거대한 바위 틈바구니로 쾅쾅 내리찍듯 강하게 밀어넣어 튼튼한 방어벽을 세웠지요. 윤필은 동생들을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양발로 굳게 디디고 버텼습니다. 그 직후 시야가 어지러워 날뛰던 멧돼지가 다시금 돌진해 왔으나 녀석의 육중한 머리통은 윤필이 필사적으로 세워둔 굵은 나뭇가지에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정면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나뭇가지가 활처럼 휘어지며 우당탕 소리를 냈고 그 반동으로 멧돼지는 뒤로 크게 튕겨나가 진을 바닥 위를 구르며 꽥꽥거리는 비명을 내질렀지요. 이내 녀석은 푸르륵 씩씩거리며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타다닥 발굽 소리를 내며 달아났습니다. 삼형제는 짐승이 완전히 사라진 덤불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으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고갯마루를 타고 매섭게 몰아치는 거센 산바람이 휘잉 소리를 내며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악착같이 어둠을 밝혀주던 횃불마저 그 바람결을 버티지 못하고 푸쉬쉬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꺼져버렸고 사방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차갑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윤필은 바들바들 떠는 두 동생을 꽉 끌어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땅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다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때마침 매섭게 몰아치던 산바람이 짙게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을 밀어내자 구름 틈새로 무수한 별들이 와르르 쏟아질 듯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며 험한 산속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었지요. 시야가 밝아지자 윤필은 급히 품속을 더듬어 끝자락이 반쯤 타버린 천자문책을 꺼내 들었고 거친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닿자 어린 시절 툇마루 앞마당에 쪼그려 앉아 마른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쓱쓱 별자리 지도를 그려주던 누이 다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니가 가르쳐준 국자 모양의 별자리를 떠올리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린 윤필은 이내 북쪽 하늘 한 구석에서 뚜렷하게 빛나고 있는 7개의 별인 북두칠성을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그 끝자락이 가리키는 가장 밝은 북극성을 이정표, 사마, 한양도성이 자리한 정북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짚어낸 그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지요. 윤서야 윤재야 어서 짐을 챙겨 내 뒤를 바짝 따르거라. 그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서와 윤재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괴나리 보찜을 챙겨 메고 젖은 집신이 쩍쩍거리는 소리를 내는 질척한 흙바닥을 밟으며 형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은 앞장서서 거친 가시덤불을 걷어내며
걸음을 재촉하는 와중에도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작정 능선을 타지 말고 물이 흐르는 낮은 골짜기를 찾아야 한다는 다니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멀리서 졸졸졸 들려오는 미세한 계곡물 소리를 잡아낸 삼형제는 가파른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며 마침내 험준한 산세를 벗어나 하살로를 찾아냈지요. 그러나 밤비에 흠뻑 젖어 이끼가 낀 계곡 주변의 바위들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윤필의 발자국을 따라 디디려던 막내 윤재가 헛디디며 시퍼런 계곡물 쪽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형님, 허공을 가르는 윤재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오기가 무섭게 뒤를 따르던 윤서가 망설임 없이 바닥으로 몸을 날려 바위 끄트머리에 매달린 동생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포 소매가 바위 모서리에 긁히며 찌직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윤서는 이를 꽉 악물고 이마에 굵은 핏줄이 솟아오를 정도로 온몸의 힘을 쥐어짜 내어 동생을 안전한 흙바닥 위로 억척스럽게 끌어올렸지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삼형제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도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밤새도록 날카로운 돌부리가 가득한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칠흑 같던 밤이 물러가고 먼동이 터올 무렵 마침내 저 멀리 한양 도성의 성벽을 따라 길게 늘어선 횃불들이 아스라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도성의 윤곽이 새벽 안개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삼형제는 붉어진 눈시울을 거친 소매로 훔쳐내며 성문을 향해 다가갔고 동쪽 하늘이 밝아옴과 동시에 도성 안쪽에서 과거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북소리가 둥둥둥하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지요. 거대한 천둥 같은 북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린 삼형제는 다리에 엉겨붙는 진흙투성이에 젖은 도포 자락을 두 손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이미 육중한 문짝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한 과거장 정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턱끝까지 차오르고 집신 바닥이 닳아 없어질 듯 흙바닥을 쿵쿵 박차며 달렸지만 거대한 나무 대문은 삐그덕쿵 소리를 내며 그 틈을 무서운 속도로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양쪽에서 굵은 밧줄을 거칠게 잡아당겨 대문을 완전히 닫아걸려는 찰나 가장 앞장서서 달리던 윤필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대로 몸을 허공으로 냅다 날렸습니다. 닫히기 직전의 좁은 문틈 사이로 메고 있던 보찜을 먼저 콱 밀어넣으며 몸을 들이민 그 순간 윤필의 어깨가 닫히는 대문에 부딪히며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화들짝 놀란 문지기들이 밧줄을 놓친 찰나를 타서 뒤따르던 동생 윤서와 윤재가 좁은 문틈을 잽싸게 통과했습니다. 쾅 하는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완전히 닫혀버리자 진흙투성이가 된 삼형제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흙바닥에 엎드려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간신히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백 명의 선비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은 과거장 마당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지정된 자리에 찢어진 도포 자락이 쓸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주변에 명주 자리를 펴고 앉아있던 말끔한 양반 자제들이 삼형제의 꾀죄죄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부채를 촤락 펼쳐 들고 코를 틀어막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저런 거지? 때가 굴러들어왔단 말인가. 누군가 쯧쯧 혀를 찾고 곳곳에서 경멸 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윤필과 동생들은 도포에 묻은 진흙물을 툭툭 털어낼 뿐 웅성거림에는 귀를 닫은 채 묵묵히 보찜을 풀어 낡은 벼루와 붓을 꺼내 놓았습니다. 잠시 후징 소리가 웅장하게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지더니
붉은 관복을 입은 늙은 시험관이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단상에 선 시험관이 헛기침을 한 번 내뱉고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화평하게 만든다는 치국평천하라는 시제를 묵직한 목소리로 발표하자 선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시제가 귓가에 닿는 순간 윤필의 머릿속에는 십수년 전 고향 청풍 마을의 화로가에서 어머니 단이가 들려주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탁탁 튀어오르는 숯불 앞에서 피가 맺힌 손마디를 호호 불며 가뭄에 풀뿌리로 연명하던 이웃들의 굶주림을 이야기하던 어머니의 젖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윤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윤필이 벼루의 먹을 득득 갈기 시작하자 윤서와 윤재 역시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시에 붓을 쥐고 거침없이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붓털이 화선지와 마찰하며 사각사각 내는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갈랐고 주저함 없이 단숨에 문장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은 주변 양반 자제들의 비웃음마저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특히 둘째 윤서의 붓끝은 날렵하게 화선지 위를 춤추며 미끄러졌는데 그는 탐관오리들의 수탈을 막아내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는 구체적 방안을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지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종이를 채우는 대신 흘바닥에서 구르며 뼈저리게 겪어낸 가난의 고통과 피 끓는 민생의 구제책이 선명하게 새겨지며 윤서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징 소리가 징하고 장내를 흔들자 수거된 답안지들이 시험관들의 탁자 위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며칠 뒤 호롱불을 밝힌 채 채점하던 시험관 중 한 명이 윤필의 글을 읽다가 두 눈을 부릅뜨고는 무릎을 탁 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옆자리 동료들에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네주자 돌려가며 글을 읽은 시험관들 모두가 탄성을 쏟아냈지요. 결국 삼형제의 답안지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어전으로 올려졌고 옥좌에 기대어 있던 임금이 직접 그 글들을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더니 벼란간 눈을 빛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종이를 쥔 손을 치켜들며 용안에 환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토록 백성의 아픔을 깊이 헤아린 근래 보기 드문 명문장이라니 과인이 참으로 기쁘도다. 마침내 결과가 방으로 나붙는 날이 밝아오고 한양의 너른 광장에는 선비들과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왁자지껄했습니다. 관원들이 벽보를 내다 붙이자마자 앞줄로 비집고 파고든 윤재가 까치발을 들고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힌 명단을 더듬어 올라갔는데 가장 높은 곳에 윤필과 윤서 그리고 윤재 세 사람의 이름이 장원과 방안 그리고 탐화로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굳어버렸지요. 형님들,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윤재의 쉰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가 무섭게 세 사람은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부둥켜 안으며 방성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깎는 가난과 모진 멸시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라 기쁨의 눈물이 흙먼지 가득한 뺨을 타고 펑펑 쏟아져 내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울음소리에 숙연해진 채 삼형제를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으로부터 찬란한 어사화를 하사받은 삼형제는 과거장에 찢어진 도포를 벗어던지고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채 고향 청풍으로 향하는 말의 안장 위에 늠름하게 올라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어사화의 두 가닥꽃가지가 봄바람을 타고 출렁였고
고삐를 단단히 쥐고 한양 도성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벅찬 환희가 가득 배어 있었지요. 삼 형제가 금이 환영한다는 소문에 한양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고 말발굽 소리가 다가닥 요란하게 울릴 때마다 담장 너머에서 오색 찬란한 꽃가루가 흩날리며 축복을 뿌려주었습니다. 환호와 꽃가루 비를 뚫고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어사화를 쓴 행렬이 고향 청풍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덩덕쿵 덕쿵 하는 요란하고 흥겨운 꽹과리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덩덕쿵 덕쿵 쩌렁쩌렁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윤필이 고삐를 당겨 타닥 소리를 내며 흙바닥으로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윤서와 윤재도 비단 도포 자락을 부여잡고 안장에서 훌쩍 뛰어내려 마중 나온 팽씨를 향해 다급히 내달렸습니다. 삼 형제는 팽씨 앞까지 달려가 화려한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넙죽 엎드려 이마를 쾅 부딪히며 큰절을 올렸지요. 평생 흙바닥을 기며 살아온 팽씨는 엎드린 어사또들을 보며 입을 떡 벌린 채 덜덜 떨리는 두 손을 허공으로 뻗었으며 주름진 손가락이 윤필의 어사화를 쓰다듬자 탁한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팽씨가 꺽꺽거리는 쇳소리를 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자 구경 나온 청풍 동네 사람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지며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퍼져나갔지요. 한편 군중 맨 뒷줄에는 한때 삼 형제와 단위를 지독히도 못살게 굴었던 구초씨가 창백하게 질린 채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서 있었는데 삼 형제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몰래 뒷걸음질을 치던 찰나 억센 소나기 하나가 그의 어깨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구초씨가 힉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니 턱수염을 파르르 떨며 분노하는 마을 촌장이 버티고 서 있었고 촌장이 억센 힘으로 그의 옷깃을 낚아채어 군중 한가운데로 쿵 끌어냈습니다. 아낙네들과 농부들도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동안 구초씨가 저질렀던 악행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손가락질과 쯧쯧 비웃음이 쏟아지자 구초씨는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들바들 떨며 납작 엎드려 있었지요. 마을 어귀가 복수극으로 들썩이던 그때 초가집 대문 쪽에서 삐걱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며 낡은 살인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친 배적삼을 입고 문지방을 넘어온 단이의 시선은 곧바로 어사화를 쓴 채 우뚝 서 있는 장성한 삼 형제에게 머물렀고 10년 동안 뼈가 부서져라 키워낸 아이들이 늠름하게 돌아온 모습을 보자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며 눈가에 고인 맑은 물방울이 볼을 타고 스르르 흘러내렸지요. 어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윤재가 억눌린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갔고 뒤이어 윤필과 윤서도 거추장스러운 도포를 걷어 올린 채 단이를 향해 전력으로 내달렸습니다. 삼 형제는 단이의 품에 와락 안기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고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은 채 단이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부여잡으며 벅찬 목소리로 외쳤지요. 어머니, 저희가 해냈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요. 단이는 거친 손으로 아이들의 뺨을 쓸어내리며 뜨거운 오열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바로 그 감격스러운 순간 산길 저편에서 다가닥 하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고지어 검은 천릭을 입은 호위무사들이 허리에 환도를 찬 채 나타났고 그들의 호위를 받으며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도착하자 난생 처음 보는 행렬과 위풍당당한 무사들의 기세에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마꾼들이 쿵 소리가 나게 가마를 내려놓자 무사 하나가 덜컥 문짝을 양옆으로 활짝 열어 젖혔고 가마 안에서는 비단옷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대감
심영계가 지팡이에 체중을 실은 채 탁탁 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쌕쌕거리는 숨소리는 그의 쇠약해진 육신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대감의 등장에 왁자지껄하던 장내는 일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무리를 둘러보던 심영계의 시선이 단이 곁에 삼형제 얼굴에 닿는 순간 노대감의 몸이 벼락 맞은 듯 흠치 굳어버렸고 두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나귀에서 지팡이가 미끄러져 툭 떨어졌고, 노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처절한 오열 소리가 메아리쳤고 무사들이 부축하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손자들, 내 핏줄들. 심영계의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비단옷이 흙먼지로 뒤덮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흙바닥을 박박 기어갔지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삼형제가 스윽 소리가 나게 모래를 밟고 단이의 등 뒤로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사람들과 무사들조차 굳어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단이만이 태연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단이는 품속으로 거친 손을 밀어 넣더니 사락 옷깃 스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끈을 풀고는 무언가를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그녀가 주먹을 꽉 쥔 채 기어오는 심영계를 향해 다가가더니 쫙 펴진 손바닥을 들어 올려 노대감의 눈앞에 불쑥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위에는 햇빛을 받아 영롱한 푸른빛을 발산하는 청옥 단추 하나가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 듯 기묘한 기운을 뿜어내며 고스란히 놓여 있었지요. 바닥을 기던 심영계가 고개를 들어 그 청옥 단추를 발견하는 순간 핏발선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고 벌어진 입에서는 헉 하는 헛바람 들이켜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단이의 얼굴과 단추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전신은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단이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심영계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장터에서 주운 충신에 남은 핏줄들입니다. 단이의 그 묵직한 한마디가 허공을 가르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심영계의 어깨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튀어 올랐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대감은 파르르 떨리는 양손으로 거친 땅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핏발이 선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려보냈지요. 턱관절이 떨리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한동안 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그는 이내 흙투성이 소매로 얼굴을 훔쳐내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마침내 도우셨네. 얼마 전 주상 전하께서 억울한 영모 누명을 벗겨주시고 관직을 복권해 주셨거늘 복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방으로 손자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참이었네. 나는 가문이 멸문지화의 화를 입어 씨가 마른 줄로만 알고 10년 세월을 피눈물로 살았네. 심영계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흙바닥에 이마가 쿵 부딪힐 정도로 납작 엎드리며 단이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 가문의 귀한 핏줄을 지켜준 은혜는 이 늙은이가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평생 갚지 못할 것이네.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등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팽씨는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켜더니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리와 함께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10년 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며 구박만 일삼던 며느리가 실은 멸문당한 명문가의 핏줄을 몰래 품어 살려낸 하늘 같은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한 팽씨는 턱을 딱 벌린 채 동공만 하염없이 흔들 뿐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굳은 듯 서 있던 윤필과 윤서 그리고
윤재 삼형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동공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다니는 배틀 작업으로 거칠어진 손끝으로 청옥 단추를 매만지며 삼형제를 향해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10년 전 혼례 전날 밤 어두운 장터 구석 거적 밑에서 떨고 있던 너희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반쯤 타다 남은 천자문의 필체와 이 청옥 단추 뒷면에 새겨진 가문의 문양을 보고 대번 너희들이 몰락한 심대감댁 손자들임을 알아채었단다. 다니의 뼈에 사무치는 고백이 귓가를 때리자 삼형제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핏줄을 나눈 친동생인 줄로만 믿고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밤낮 없이 삐걱거리는 배틀을 돌려가며 청춘을 바친 다니의 희생을 그제야 깨닫고는 짐승이 울부짖듯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억울하게 역적의 핏줄로 몰렸으니 추격자들이 혈안이 되어 온 산하를 뒤지고 다녔단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일부러 충청도 청풍향리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것뿐이었어. 다니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가며 짰던 계획을 털어놓자 숨을 죽이고 사연을 듣고 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커다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니의 깊은 지혜와 태산 같은 담대함에 감복하여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깊은 예를 표했지요. 그 순간 큰형 윤필이 휙몸을 돌리더니 인파 속에서 뒷걸음질 치려던 구 초씨의 옷깃을 거칠게 붙잡고는 앞으로 끌고 와 바닥에 주저앉혔습니다. 내 이놈 우리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길에 가짜 길잡이를 붙여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하려 했던 그 흉악한 죄를 어찌 갚을 테냐. 윤필의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엎어진 구 초씨는 눈물 콧물을 빼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지요. 하지만 윤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이내 대기하던 포졸들이 달려들어 구 초씨를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으며 그는 영영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란이 지나가자 심영계는 헛기침을 한 번 내뱉더니 다니와 팽씨를 한양의 저택으로 모시겠다며 호화로운 가마 2채를 대령시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밖으로 8명의 가마꾼이 짊어진 가마가 들어서자 넋을 잃고 앉아있던 팽씨가 치맛자락을 털고 일어나 집 안으로 허둥지둥 뛰어갔지요. 아이고, 한양대감댁 우물은 깊을 터인데 내가 아끼는 이 지렛대 두레박을 필히 챙겨가야 헌당께. 팽씨가 마루 밑에 처박혀 있던 찌그러진 두레박을 품에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나오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일순간 풀리며 사람들의 입가에는 한바탕 시원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다니가 치맛자락을 조심스레 여미며 화려한 가마의 문을 열고 오르려 할 때 삼형제가 다가와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어머니보다 깊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 청년이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다시 깊은 큰절을 올리자 다니의 입가에는 옅고 따스한 미소가 번졌지요. 가마꾼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가마가 삐걱 소리를 내며 서서히 떠올랐고 다니는 흔들리는 가마 창문 너머로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청풍명월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 듯한 평온하고도 벅찬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의 뺨 위로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며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따뜻한 품을 내어주면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붉은 홀레복을 입고 시집오던 첫날, 가난한 집 여식이었던 다니가 겁에 질린 3명의 꼬마 거지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치맛자락 뒤로 넉넉히 품어주었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탐욕스러운 구초시의 억지스러운 핍박 속에서도 다니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번뜩이는 지혜를 발휘해 삽살개와 곶감 이빨 자국으로 억지 누명을 통쾌하게 벗겨내고 가난한 살림에도 아이들의 입에 고기를 물려주며 사랑으로 거두었지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그 어떤 핏줄보다 더 진하고 애틋한 정으로 아이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한 점에 울고 웃던 코올릭의 삼형제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며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험난한 산길의 안개와 악당의 방해를 뚫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는 참으로 눈부신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훗날 금이 환양하여 비단도포 자락이 진흙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앞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던 삼형제의 모습은 가슴 벅찬 감동 그 자체였지요. 오늘날 우리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작은 온정조차 나누기를 망설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가 보여준 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보살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주변에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미소를 기꺼이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뿌린 다정한 온기의 씨앗이 훗날 우리 삶에 과연 어떤 눈부신 꽃으로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